꼼짝도 안 하고 제가 그걸 한 1시간 반 가까이 들었습니다. 우선 한국 근현대사에 상당히 중요한, 아마도 가장 중요한 연설 중에 하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간 윤석열의 인간적 고뇌, 철학, 그리고 자기가 말려서 그냥 꼼짝 못하는 그 고뇌, 그리고 자기가 임명했던 장관들도 긴급한 상황이 되니까 속담으로 전부 자기 주머니 찾는 식으로 기업 반대한다는 걸 가지고 입에 달고 살고 고독하죠. 아니 내가 임명하는 녀석들까지 이럴 수 있어? 그런 아주 어려운 입장에서 감옥에서 한 80일 살았죠. 88일 만이니까 80까지는 한 70일 살았겠군요. 이제 그런 등등을 보면서 엊그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이 양반이 감옥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 심약해가지고 엉뚱하게 그냥 너무 그냥 풀어져 버리지 않을까? 그건 걱정이거든 이게. 이거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아주 균형 잡히고 전략 전술도 능하고 그 대안도 좋고 그리고 또 그 안에 핵심은 이제 뭐 이재명 파들이 29분이나 탄핵을 해서 국정을 농단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의회 독재예요. 이재명 의회 독재예요. 의회 폭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해도 안 되고 맨날 거부권에도 또 하고 무슨 대통령부터 총리, 장관, 검사 막 그냥 심지어 감사원장까지 탄핵을 해버리고 이게 속담으로 개판이 아사리판이야.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런 입장을 취했는데도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정선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 제가 반복 안 하겠습니다. 내용 보시면 쫙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읽으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뭐 읽지 않고 여러분이 한번 들으시는 수고를 주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게 야기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연설을 계기로 해서 저는 윤석열 캠프가 탄핵 재판에서 확고하게 우위를 확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또 하나는 오늘 아침에 이거 보이시는 뭐 스카이데일리 보이시죠? 스카이데일리에 오늘 아침 신문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48.2, 이재명 50.4. 그래서 이재명이가 높네 하고 봤더니 그게 아니야. 제목이 이거 뭐 깜짝 놀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는 계속 올라서 48.2에서 내일모레면 50을 올라갈 그런 입장이고, 이 이재명의 50.4%라는 것은 재판을 해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피선거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과반수가 넘는다는 50.4입니다. 저는 이거 두 개를 비교했는데 서투른 비교였어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아마 이 지지율이 어제 그 최후 연설을 통해서 굉장히 올라갈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은 70, 80%까지 얘기하는데 그건 희망사항이고 감히 그렇게까지 올라가겠습니까? 그리고 적어도 50을 넘어서 60 근처까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탄핵 심판이라는 것은 법률의 엄격한 해석보다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국민의 여론의 향배입니다. 옛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저는 그때 좀 일선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저 석동의 변호사처럼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된지 이 나라의 여론이 어떻게 조작을 하는지 한때 인기가 4%로 떨어졌어요. 할 말이 없는 거라 이게 도대체. 이것들이 분명히 조작을 하는데 방법이 없어. 그리고 그 관계에서 뭐 옛날 사람 내가
욕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그 관계되는 대통령 직무대행이나 법무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적당히 지내는 거. 요새 꼭 국민의힘 국회의원 짝이야. 그냥 오물오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하고 짝짝 해갖고 뭐 하고 잘못하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당에서 62명이 탄핵을 찬성한 투표를 했으니 이게 말이 안 되는 판이었어요. 그 사람들 알죠? 누군지. 김무성, 유승민 등이에요. 그에 비해서 4%가 되는 비해서 지금 윤석열은 적어도 공식적으로 48.2%가 나와서 이거 반드시 올라갑니다. 반드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탄핵재판소에 문영배 소장 직무대행 가슴이 떨릴 겁니다. 함부로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인용이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기각이냐 각하냐 두 가지를 이렇게 저울질하고 있지 않을까. 평의회가 오늘부터 시작된답니다. 재판관들의 여러분 잘 아시죠? 기각이라는 것은 약간 혐의가 있는데 그거 그냥 예를 들면 보통 형사 사건에서 혐의가 좀 있기는 있으나 증거가 불충분하고 미약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그냥 기각한 거고 케이스를 끊는 거고. 각하라는 것은 가만히 보니까 이 혐의 자체가 성립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다. 이걸 가지고 말이야 유무죄나 뭐라고 할까 집행유예나 이런 선고를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해서 그 자체가 없는 걸로 해버린 것이 각하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 중에 하나 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각하가 더 유력하지 않을까, 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대통령께서 이번에 그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짚었고 국내외 문제에 정통하게 아주 정확한 어휘로 과장하지 않고 잘 설명했고 이 나라의 소위 주사파라고 보아질 수 있는 친북, 친중공 세력이 사회 각층에 들어가 있어요. 각층에 들어가 있어요. 이건 과장이 아니옵시다. 심지어 국가정보원이 있죠? 국가정보원에서 이제 간첩 수사권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련한 사람들이 안 하고 경찰서 하게 돼 있어요. 경찰은 열심히 하시겠지만 아무래도 간첩 잡는 경력에서는 노하우가 좀 부족하단 말입니다. 근데 간첩 사건이 지금 4개가 걸려 있는데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회 각층에 사보타주니 민노총의 패거리들이 들어가 있는 거, 심지어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부패하다고 보아지는 것이 판사들이에요. 이 나라 사건을 이 선거 부정 이 사건을 요 모양 요 꼴로 만든 게 판사들. 지금 현재 대법원장도 눈치 슬슬 보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그래요. 이러니 세상에 믿을 놈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개인적으로 허탈감과 그 자괴감을 느낄 겁니까? 그러나 일단 영웅의 시호를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이겨야 하는데 당당하게 이기고 그리고 그에 대한 순환과 비판도 달게 받고 끝내 자기 목표한 바를 달성하고야 말겠다는 그 결의, 그래서 설득력, 이 어제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이 다시 용산 집무실로 컴백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쫙 판으로 갈라져 있는 이 국민을 통합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정말로 지난한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쫙 갈라진 것이 기본적으로는 22대 총선이 역대 어떤 선거보다 가장 큰 부정부패를 한 선거였단 말이에요. 그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공병원이 장지원이 이런 사람들 보면 쫙 나와 있어. 50명, 53, 4명 이름 다 나와 있잖아요. 까보면 다 보입니다. 중학생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대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이거 뭐라고 할까 일일이 잡아다가 또 선거 부정 따지고 어쩌고 일단 선거 소송 문제는 6개월 지나서 이제 일사부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또 따지면 또 난리 법석이 나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대통령께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 압도적인 야당의 독주를 이룩하고 있는 22대 국회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 죽도 밥도 안 된다. 그러니까 총선을 어떤 식으로든지 명분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기의 국회의원 신분을 바꾸는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 것이 지혜로운 정치인의 자세다. 그것은 개헌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되니까 그런 데서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괜찮잖아요. 적당히 자기가 물러나면. 그리고 그 중에는 좀 억울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네? 억울하게 의심을 받는 사람도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국민 대통합의 차원에서 그러나 거기에서 종북 그리고 중공의 앞제비 하는 사람을 과감하게 잘라내서 이 나라의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세우는 과제가 윤석열 개인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윤석열밖에 없어요. 엊그제 감옥소에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석열 면회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얘기를 자세히는 못 들었습니다. 그 어간에 홍준표 의원이 얘기를 했나 어쨌나 어떤 일이 있어도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될 일은 없을 겁니다 하는 말이 슬쩍 지나갔어요. 그래서 나는 그건 누가 얘기했는지 좀 애매합니다만 현재로는 홍준표 시장이 얘기한 것 같은데 일설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말도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내놓고 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위기가 우리 사회 일각에 많이 있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그건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더불어민주당한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런 식으로 해서 급하게 우스운 얘기로 그냥 후당탕탕 해갖고 2개월 만에 대통령 선거하면 니들 무조건 이재명이가 땅 짚고 헤엄치기를 이길 것 같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망상을 버리세요. 박찬대니 누구예요? 정청래니 누구 파면해야 한다고 고래고래 고함을 치는 사람을 보면 저것들이 뭘 믿고 저렇게 큰 소리를 치노?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이 집무실에 복귀를 한다고 전제하자면 그가 제7공화국 이제 헌법을 바꾸면 공화국이 바꾸는 거예요. 제7공화국이 됩니다. 제7공화국의 기초를 닫고 자기는 그거 하는 대로 국회 통과하고 아마 국민투표 해야 될 겁니다. 국민투표 해가지고 다 끝내면 나는 이제 이게 됐으니까 물러나겠습니다 하고 박수 받고 떠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기 다 안 채우고도 난 유감 없지 떠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마 이재명 측 사람들도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있을 겁니다. 예. 그것이 어떤 의미 좋은 타협의 안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충 돌아가는 일로는 5년대 담임이 좀 문제가 있다. 이게 이제 87년 헌법입니다. 당시에 삼김,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이 정치 전면에 등장했을 때 만든 그때의 정치적 합의의 산물입니다. 5년 뒤에 담임으로 하자.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이 자꾸 2번 연급하는 거 지루해서 못 기다린다. 이런 거죠. 타협의 산물인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내각 책임제는 안 맞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각 책임제는 전국이 좀 불안합니다. 끝에 가면 불신임하고 막 투표를 1년에서 2번씩 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사람들 또 남 비판하고 나서기를 하여 세계에서 첫째, 둘째 가는 사람들이니까 내각 책임제는 잘 안 맞는다. 대통령을 아마 4년 중임제가 대세인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그것은 뭐 현존하는 정치 세력 간의 타협과 거리의 산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과 이재명이가 있든 없든 간에 하여간 더불어민주당 세력과 협상을 할 수밖에 없고 제3세력이 들어가서 조정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전제돼야 할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반드시 바꿔야 해요. 그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혁파하지 않고 무슨 제도를 만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 연설에 가만히 나오죠. 이 나라의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임명한 사람인데도 믿어서 임명한 사람인데 지가 알아서 뻗이고 그리고 서버 깔아도 안 까고 그냥 우물우물하고 버티고 이래서 할 수 없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반드시 바꿔야 하고 혁파해야 돼요. 거기에서 책임지는 사람은 전부 감옥소에 보내야 돼요. 그리고 사전투표 없애고 그리고 수개표로 최종 확인하고 그리고 관리관 도장을 반드시 인쇄해서 찍은 그런 거예요. 요즘 이렇게 투표 용지가 있는데 관리관 도장에 인쇄돼가고 빨갛게 나오면 그게 뭐예요? 그것은 자기가 찍더라도 다른 사람이 찍은 걸로 딴 것을 가지고 바꿔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등록한 자기 관리관의 도장을 찍는 이게 간단한 것만 하면요. 선거 부정은 거의 완벽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거 제도의 투명성을 어떤 것에 못지않게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정치적인 영향을 가진 사람이 지 마음대로 니 빼, 니 넣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치를 하면 그야말로 엉망이 돼요. 전 더불어민주당 얘기는 나무당이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쓰겠습니다만 과격한 아주 급격한 정계 개편의 운동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자유민주 세력, 자유우파의 결집을 윤석열 대통령이 잘 만들어 놓고 그리고 손 들고 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논리로 더불어민주당도 그 완전히 1인 독재체에 있는 이재명 독재체제를 극복하지 않고는 이 나라의 정권을 맡을 자격이 많이 떨어져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하여간 그런 입장에서 진짜로 국민적 대타협과 화해의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면서 그래도 사람들이 뭐 윤석열이가 꼭 100% 될 가능성이 있느냐 깨질 수도 있을 거다. 논리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런 변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니까 정치인 윤석열은 이 나라에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금자탑을 하나 세운 겁니다. 그는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은 중공과 북한으로부터 영향받은 그 주사파 세력들에게 과감히 맞서는 그런 자세를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이 나라 헌정사에 길이 남을 겁니다. 일시 혹시 고난을 당할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압니까? 그러나 그는 반드시 컴백합니다. 제가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다른 얘기까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미국도 이 문제는 초미의 관심사로 다루고 있는 걸로 압니다. 미국 얘기를 하면 좀 친미주의라고 얘기할까 봐서 제가 자세히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나라의 민주주의에 그들 나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리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힘내고 용기를 가지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3월 1일 날 딱 한 번만, 평생 안 나왔던 사람들 딱 한 번만 나오라고. 광화문도 좋고, 소나무에 목사 간다는 여의도 공원도 좋고, 아니면 오늘 보니까 뭐 대전에서도 하고 아까도 이화여에 대해서 뭐 한다고 그랬죠. 뭐 전국에서 영혼의 불길처럼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평생 한 번도 안 나온, 많이 나왔던 사람만 힘들어서 집에 쉬어도 좋아. 한 번도 안 나왔던 사람 한 번 나가봐요. 쑥스럽게. 응? 그래서 세상이 지나면 그때 나도 나갔어 하고 거짓말을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광화문이든 거리든 돌면서 누가 태극기 주면 못 이기는 척 받고, 그러면서 이거 세상에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거를 이렇게 나쁘게 하고 되겠어? 이런 식으로 참여하면 세상 완전히 바꿔집니다.